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정신건강의학과 공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명대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큰 산처럼 느껴졌잖아요. 든든하기도 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왜 이렇게 작아 보이시는지,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일 때가 많으신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런 느낌 네. 간혹 가지세요?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저를 항상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 같았던 부모님이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나 또한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성숙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 마음을 또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부모님께 더 효도하면서 지내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모님의 마음, 또 현재 상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노년기에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걸 먼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년기가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보다는 친숙하고 단순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성격의 융통성이 줄어들고 완고해지는 경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건강한 자아 통합을 이루시는 분도 있지만 심리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겨서 자신과 타인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지인과의 사별, 은퇴, 자녀의 독립,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울증을 앓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의 재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중년기 이후에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우울증이 처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도 노년기에 발생하는 주된 정신과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교수님 노년기 우울증이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말 그대로 노년기에 올 수 있는 정신의학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울증은 중요한 노년기의 정신과적 장애 중에 하나고요.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의 노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증을 뜻합니다. 우울증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노년기에 겪는 직업과 역할의 상실, 가난, 외로움, 사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나 치매 같은 다른 질환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 우울증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공공의료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여성들의 수명은 더 늘어나고 또 여성들에게만 생기는 질병 아시죠, 스님? 화병. 네, 이 맞습니다. 화병 네. 때문에 정말 고민인 분들 많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그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고 또 성별이 그 유병률에 큰 차이를 보이나요? 네, 이제 경한 정도의 우울 증상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2~3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매우 흔한 정신과적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조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의 유병률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노년기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이 적은 영향도 있고요. 폐경기에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같은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남성은 우울 증상을 좀 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울증보다는 알코올 같은 물질 사용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서는 적은 유병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사회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울증은요,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날 수가 있는 질병인 거잖아요. 그런데 노년기의 우울증이 다른 우울증이랑 좀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년기 우울증은 다른 연령대의 우울증과 양상이 다른데요. 노인들은 우울감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피로하다, 만사가 귀찮다 등 의욕이나 활력의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속에서 열이 난다, 얹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온몸이 아프다 등의 통증이나 소화불량, 감각이상 같은 모호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뇌과적인 질환으로 오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한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불안이나 초조, 짜증,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흔하고요. 기억력이나 집중력, 판단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의 문제가 자주 동반되어서 치매로 오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노년기 우울증을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방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실 때 노년기 우울증을 가성치매라고 또 표현하니까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반 치매랑은 또 양상이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노년기 우울증에 있는 경우에는 자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합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심한 인지 기능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해서 이제 가성치매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즉 이름 그대로 진짜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치매와 가성치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면담을 통해서 증상을 파악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인지기능 검사나 뇌영상 검사 같은 검사들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노년기 우울증 증상이 좀 오래된다 하면은 이게 또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시는데요. 이제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시기에 발생해서 지속이 되거나 혹은 괜찮아졌다가 노년기에 재발한 경우가 있고요. 또 중년기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자인 경우, 즉 노년기에 처음 발생한 만발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뇌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문제보다는 성격 변화나 우울증, 짜증 증가와 같은 기분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한 후에도 인지기능의 문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가 된다면 혹시나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지기능 검사나 뇌영상 검사 같은 전문 검사를 고려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노년기 우울증을 앓은 경우에는 향후에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증이 모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우리 노년기 어르신분들이 뭐 통증,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서 내과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실 부모님들의 이런 호소를 자식들 입장에서는 꾀병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목에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뚜렷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도 통증이나 감각 이상 같은 신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러한 신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제나 위장약 같은 약물을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중복으로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 오히려 과도해지면서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신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한 꾀병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어르신 본인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고 만약 우울증에 의한 증상이라면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한다면 이러한 신체 증상이 함께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가족분들이 일단은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첫 걸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수님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프면 문제는 뭐냐면 병원을 가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어느 순간 굉장히 좀 약해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또 좋은 의료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노년기 우울증은 노인 4명에서 5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흔한데요. 치료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또 특히나 우울한 기분을 분명히 호소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하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6배가량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노인 자살에 있어서 우울증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감정을 억제하는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울한 기분을 분명히 호소하시지 않더라도 우울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를 하면 70% 이상 호전도 되고요. 기능도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반면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신체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노년기 우울증이 사망률을 높인다. 이 말 들으니까 굉장히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치료의 시작은 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노년기 우울증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어떤 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있거나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혹은 파킨슨병 같은 신경과 질환, 치매 등의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 사건, 예를 들어서 사별이나 가난과 같은 경제적 곤란, 지지체계의 부족, 독거, 사회적 고립 등이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는 병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우울증이 흔하게 동반된다 하여서 돌보는 노인의 우울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위에 이러한 위험 요인에 노출된 분이 있다면 우울증을 앓고 있지는 않는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요. 아,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아유, 세상에 너무 네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정말 이런 성향이나 성격도 우울증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오랜 시간 지속된 타고난 인격적 요인 또한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성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말은 무조건 맞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다소 충동적인 인격 성향을 가진 분들이 노년기에 우울증에 이완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느끼는 만족이 적고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비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우울증 관련해서 가성 치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주요 증상으로 본다면 실제 치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좀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울증에 의한 가성 치매와 치매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수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기억력의 저하가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시작되면서 비교적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우울한 기분의 정도에 따라서 기억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혈관성 질환이 있는 분들 우울증이 더 잘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특히 혈관성 우울증의 가능성을 잘 평가해야 됩니다. 뇌 내에 혈관성 병변이 생기게 되면 정서 조절과 관련된 영역인 뇌의 전두엽에 회로가 손상되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발성의 작은 뇌경색이나 대뇌에 있는 미세혈관의 순환 장애로 인해서 뇌 조직이 변화하게 되면 뇌 사진을 찍었을 때 하얗게 보이는 백질 병변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백질 병변이 넓어지면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회로를 손상시켜서
우울증이나 주의 집중력, 판단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쭉 설명해 주셨던 노년기 우울증이 심리적인 원인이라면 또 혈관성 우울증은 사실 만성 질환에 의한 거잖아요. 이 둘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검사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거나 좋은 네. 질문이네요. 네, 그런 네, 게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혈관성 우울증은 뇌혈관의 이상과 관련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인성 우울증과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백질 병변이나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혹은 뇌졸중의 병력 이후에 우울증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인 증상을 좀 더 살펴보자면 흥미 상실이나 의욕 저하, 또 매사에 재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무감동이 좀 더 흔합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거나 조직화, 순서와 추상적 사고를 반영하는 실행 기능의 저하와 또 정신 운동 속도의 지연이라고 해서 생각이나 행동이 느려진 모습이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보행장애나 구음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른 종류의 우울증에 비해서는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의 반응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약물에 의한 부작용에도 좀 더 취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증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잘 감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면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좀 시선이 발랐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네. 좀 문턱이 빨리 좀 내려가면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가 참 적기인 것 같은데 치료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상담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물 치료도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노년기 우울증은 60% 이상에서 약물 치료를 하면 증상도 호전이 되고 병전 기능으로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절해주는 약물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입니다. 주로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항우울제를 1차 선택 약물로 사용을 하고요. 불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불안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대사가 저하되어 있고 다른 약물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 상호작용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저용량의 약물로 시작을 하여서 치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증량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약물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까지 소요가 될 수 있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해주는 인지행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 등 상담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약물 치료에 거부감이 크거나 약물만으로도 충분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 전기 경련 치료와 같이 뇌의 자기장 자극 혹은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하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내 속에 있는 고민을 좀 시원하게 털어놓고 또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기분도 느끼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환자들을 상담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 또한 이 점에 공감을 합니다. 네. 실제로 어르신이 하시는 이야기, 본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치료에서도 환기라고 해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신경증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노인분들의 속 이야기를 그저 들어드리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교수님을 뵈니까요. 마주 앉으면 저도 모르게 이야기가 술술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이 좀 약간 안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또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또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갖는 편견이 오래 복용하면 중독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노년기 우울증 약물 치료제 역시도 이런 중독에 대한 걱정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개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항우울제는 의존성이 없고 오히려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만성화된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치료를 꼭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우울제는 특히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다른 약물과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고령의 환자도 큰 불편함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치료 후에 우울증이 호전되고 나면 전문의와 상의를 하여서 점진적으로 약물을 감량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의존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은 소위 수면제 계통으로 불리는 약물이나 항불안 효과를 나타내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의사와 상의를 하여서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노년기 우울증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해주신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서인지 아니면 또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 이쯤이면 뭐 그만 먹자 이렇게 임의로 약을 끊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경우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약물을 복용하시고 졸음이 오거나 위장 장애가 동반되어서 약물을 임의로 중단해 버리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바로 이제 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우울증이 악화되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약물을 사용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가 부작용이 덜한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하면 되게 나아지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을 하시기보다는 부작용에 대해 상의를 하고 약물을 변경하여 치료를 지속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호전이 된 이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고 잔여 증상을 없애고 또 기능 회복을 위해서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충분한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잦은 재발을 하셨던 분들은 보다 더 장기간의 유지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치료 방법 얘기를 해주실 때 제 귀에 딱 꽂힌 치료 방법이 있었거든요. 전기 경련 치료라고. 저도 궁금했어요. 전기라는 네. 단어도 약간 겁나고 경련이라는 단어도 살짝 무서운데 이게 어떤 치료인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또 어떤 환자들에게 사용이 될까요? 네, 실제 전기 경련 치료는 이제 이전의 해외 여러 고전 영화에서 다소 무섭게 표현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선입견이 좀 있는 치료법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고요. 중증 우울증에서 심각한 자살 위험이 있거나 혹은 약물 치료로 빠른 효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 노인이나 임산부처럼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거나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다른 심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약물 부작용에 민감하시거나 또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또 식이를 거부하시거나 활동성의 저하가 심하여서 신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경우에도 전기경련 치료가 우울증을 빨리 호전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호르몬이나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우울증을 호전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대의 전기경련 치료는 수면 마취 하에 진행을 하고 최대 8초까지 전기 자극을 주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경련이 다소 유발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근이완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전기 경련 치료 말고 저는 교수님 또 하나의 치료법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가 왜 우울하면 예은 네. 씨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실제로 네. 치료에서도 이렇게 햇볕을 쬐는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광치료라고 해서 햇볕에 가까운 밝은 빛을 쬐는 치료법인데요. 특히나 계절성 양상을 보이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유지 효과가 크지는 않아서 특히 겨울철과 같은 취약한 시기에 광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치료에서는 빛의 파장이나 강도가 중요한 요소라서 보통 2500에서 1000럭스 정도의 빛을 30분에서 한 2시간 동안 쬐면서 시행을 합니다. 안구 불편감이나 시력 저하, 두통, 고역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심하진 않고요. 빛을 쬐는 시간이나 밝기를 조절하면 대부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과민성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당뇨와 같은 망막 질환에 취약한 내과적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치료 전에 안과적인 평가를 하거나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마음의 병,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체적 변화와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 그럴 때는 교수님, 전문의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노화와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기 쉬워서 외로움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역할도 줄어들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지위가 상실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나 지인과 사별을 하거나 자녀의 독립으로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가족과 또 지인들의 이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깥 모임도 좀 하시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친목 모임이나 종교 활동, 봉사 및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제약이 있는지, 주변의 시선이나 자존심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기 우울증이 의심이 된다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로 내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또 노인복지관 등등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주변 가족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공나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